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결혼을 늦게 한 탓에 아직은 남편과 신혼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번 생에서는 시아버지에게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남편과는 큰 싸움 없이 잘만 지내는데 유독 이 시아버지와는 문제가 많았어요. 게다가 원 플러스 원처럼 따라온 도련님까지도 골치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만 알콩달콩 지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견뎌냈네요. 그래도 제가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힘이 됐습니다. 남편은 34살 늦은 나이에 같은 병원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원래 34살쯤 되면 좋은 놈은 누가 다 채가고 쭉쟁이 같은 남자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남편의 첫인상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선한 인상에 남편은 세심한 배려도 할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카페에서 처음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냅킨을 챙겨주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이더군요. 처음 만났는데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고 남편과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참 잘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첫 만남 이후 자주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연애 시절에도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치과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붓곤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지? 푹 쉬라고 내가 차에 시트도 켜뒀어. 안 그래도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고마워. 퇴근하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자주 데리러 온 덕분에 너무 편안했어요. 아무리 일반 회사라도 퇴근하면 모든 직장인들이 피곤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 걱정을 늘 먼저 하며 저를 데리러 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옆을 든든한 버팀목처럼 지켜주던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그 당시에도 시댁은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택시기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처음 본 예비 시댁은 시어머니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도련님은 왠지 시큰둥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여러 번 보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말도 걸어주시고 신이 난 목소리로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치과 간호사면 많이 힘들지. 우리 아들이 잘해주나 모르겠네. 워낙 투박한 애라서. 아니에요.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걸요. 몰랐네. 우리 아들이 그런 면모가 있었는지.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도 변하나 보네.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도 없이 밥만 드시는 아버님이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시댁에 인사 가기도 전에 남편은 아버지가 원래 무뚝뚝하다고 귀뜸을 해줘서 원래 그러신 분이구나 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걸어볼까 고민하는데 아버님이 대뜸 말을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가 결혼한다고 크게 해줄 게 없어. 둘이 알아서 해. 갑작스런 아버님의 말에 당황했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각자 집에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침착하게 아버님께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며느리가 야무진 구석이 있네.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저는 아버님의 말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뭐가 됐든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고 남편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모아둔 8천과 제가 모아둔 돈 7천을 더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와 남편을 따로 부르면서 할 말이 있다고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희 둘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제대로 된 집 알아보라며 말씀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괜찮다고 했는데 아빠는 그럴 수 없다며 강하게 말하셨습니다. 처음 자리를 잘 잡아야 오래 살지. 이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다 너희 잘 되라고 해주는 거야. 잘 살기만 해. 아빠의 말에 남편은 꼭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아빠에게 고맙다며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빠의 도움으로 넓은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단점이 있다면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라는 게 걸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유독 친해서 별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 부부 바쁠까봐 반찬도 챙겨주시는 자상한 시어머니라 걱정될 일도 없었어요. 남편은 어찌나 자상한 사람이었는지 집안일로 다퉈본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본인이 먼저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치과에서 일하다 보니 토요일 오전에도 종종 출근하곤 했었는데 남편은 주말에 밀린 빨래나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돌아오면 자랑하듯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오면 피곤할까봐 빨래도 해놓고 창틀 먼지까지 다 닦았다? 내가 할 것도 남겨두지 맨날 혼자 다 하고. 주말은 대청소를 해야 주말이지. 우리 같이 사는 집인데 누가 하면 어때서?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사실 아버님만 보면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시아버님은 표정도 좀 뚱한 편인데다 잠깐 말만 들어도 군대식 말투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절대 아버님 같은 남편, 아빠는 안 되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늘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며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처음에는 아버님이 어느 정도였길래 저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시아버님의 실체는 상상 초월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서 지내는 명절이라 많이 떨렸어요. 남편과 시댁에 도착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를 맞이해 준 건 어머님 뿐이었어요. 저는 아버님은 일하러 가셨나 어머님께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또 웬 술을 그렇게 마시고 왔는지 냅둬. 깨우면 골치만 아프니까 우리끼리 준비하자. 어머님의 말에 저와 남편은 조용히 들어와서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시장을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충격적인 모습으로 방을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기름 냄새에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나 싶었죠. 글쎄, 아버님이 난닝구의 사각 팬티 차림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남편도 아버님을 봤는지 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빠, 며느리도 왔는데 차림이 그게 뭐예요? 얼른 옷 입으세요. 내 집에서 내가 내 맘대로 있겠다는데 왜? 불편한 사람이 나가 그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간편한 추리닝 차림도 아니고 정말 속옷만 입고 나온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도 옷 좀 입고 오라고 한 소리를 하셨지만 아버님은 더 화만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어서 앞치마를 풀며 아버님께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너무 불편해서요. 첫 명절인데 음식 준비도 못하겠고
불편한 사람 나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화를 내려 했지만 남편이 아버님을 말렸어요.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버님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술이 덜 깨셔서 실수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실체는 반의 반도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겨우 아버님 옷을 챙겨드리고 나왔는데 아버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대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대뜸 아버님은 거실에서 주방을 보며 소리치듯 말했어요. 명절 음식 하루 이틀 차려? 하루 반나절이 넘도록 준비만 하는 거야? 나 굶겨 죽일 셈이야? 점심상 차려와. 아버님은 거실에서 배고프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님은 적응된 사람처럼 대답도 하지 않고 밥 차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가부장적인 집이 요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처럼 있는 아버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왜 입이 닳도록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명절 음식 준비하다 말고 밥상 차리려는 어머님을 말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점심 준비하시려고요? 아버님 많이 배고프시면 전이랑 나물 하던 거 좀 챙겨드리면 어때요? 지금 주방도 어지러운데 생선까지 어떻게 준비해요? 어휴, 네 시애미 팔자가 이런 팔자야. 괜히 토 달면 일만 커져요. 그래도 우리 큰아들은 저런 아빠 안 닮았어. 넌 걱정 마. 어머님은 명절 음식 준비하다 말고 정말 아버님의 점심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생선까지 꺼내서 준비하려는데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있는 걸로 드리자고 해도 아버님은 상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을 사람이라며 그냥 제대로 한번 차려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하시겠다니까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버님 없다고 생각하라며 말렸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가족들이 이렇게 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머님에게 막말만 해댔어요. 어머님이 분주하게 준비해서 상을 차려갔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여편 내가 정신이 나갔나? 나 어제 술 마셨잖아. 근데 어떻게 상에 국물이 하나도 없어? 지금 서방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점심만 이렇게 먹어요. 저녁에 찌개라도 차릴게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 당장 김치찌개 끓여와. 가서 막걸리도 좀 사오고. 아버님은 이 정신없던 와중에도 어머님이 차려낸 밥상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이 내려둔 숟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아버님, 안 드실 거면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지금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는데 이 정도면 어머님이 진수성찬 차려드린 거예요. 저의 돌발 행동에 아버님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셨고 남편은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안 그래도 된다고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제가 그렇게 행동한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했던 행동이라 놀라긴 했는데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었어요. 한번 밥상을 뺏기고 나니까 약이 올랐는지 더 노골적으로 어머님을 부르는 겁니다. 방에서 얼굴도 안 내밀고 물 떠오라고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었어요. 명절이라 손에 물 마를 날 없는 어머님은 고약한 남편한테 물까지 떠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어찌나 자주 부르는지 아예 정수기를 아버님 방에 옮겨놓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것도 못 참겠는지 방을 박차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어.
당신 지금 당장 김치찌개 끓여와. 그리고 막걸리도 사오고. 하늘 같은 서방을 뒷방 노인에 취급하니까 며느리가 저렇게 난리지.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려고 해?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고 말고 떠드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하고는 찌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소리 더 하면 제가 오히려 분란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참았죠. 그런데 아버님은 마치 자신이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님을 구박하셨어요. 왜 이렇게 느려? 막걸리 만들어서 오나? 찌개 올려놓고 가게 뛰어갔다 오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아버님의 고함 소리에 질려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가서 막걸리라도 사올까요? 아버님 계속 저러실 것 같은데. 아니다. 넌 신경 쓰지 마라. 미안하다. 내가 천명절인데. 나이가 먹어도 저놈의 성질머리는 안 변해요. 어머님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마음 아파서 물었는데 어머님이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도 아버님은 연신 고함치듯 말했고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요.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아버님이 해달라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뭐야? 넌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들긴. 대드는 게 아니라 맛있는 김치찌개 드시려면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은 여전히 씩씩거리셨지만 그래도 소리를 지르는 건 멈추셨어요. 여전히 명절에 아버님 밥상까지 준비하려니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함 소리가 조용해지니까 있을만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명절 내내 아버님을 말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집 오고 보낸 첫 명절이 이 정도였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저 말없는 시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아나무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혹시 술이 안 깼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날 이후 제가 기어오른다고 생각했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분명히 결혼할 때 돈 한 푼 못 해준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봤더니 세상에 대출 이자를 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이 아직 대출이 남았다면서 이자를 부탁하는 거 있죠? 기가 막혀서 저는 아버님께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아버님 집 대출 이자를 내드려요?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시댁 이자 하나도 못 내줘?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안 쓴 돈으로 이자 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그때는 괜찮은 척 하더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냐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대출 이자를 안 내줄 것 같았는지 아버님은 다른 소리를 하셨어요. 그럼 너 내 아들 키운 값으로 용돈이나 두둑히 줘. 그 정도는 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는 말 안 해도 척척 준다더라. 아버님, 다른 집이랑 비교하기 시작하시면 저도 할 말 많은데 예의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아버님한테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왜 돈을 아버님께 드려요? 지금 회사라서 먼저 끊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고 싶지도 않았고 일하느라고 못 받은 척 했죠. 아버님께 너무하다 싶긴 했는데 먼저 너무하게 나온 아버님을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퇴근할 무렵 핸드폰을 보니 아버님께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럼 시집 올 때 몸만 딸랑 왔으니까 택시 바꾸게 3천만 원 보내. 제가 시집 올 때 몸만 왔다는 아버님의 문자에 기가 찼습니다. 비용 줄이겠다고 예물 예단 생략했더니 아버님은 제가 몸만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집은 저희 아버지가 해줬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으셨나 봅니다. 아버님 논리대로면 정말 몸만 온 사람은 남편 아닌가요? 저는 아버님의 돈 타령에 드릴 돈 없다며 답장을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남편 말고 불청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돈이 없다길래 내가 밥이라도 먹으려고 왔다. 남편은 아버님과 제가 낮에 했던 통화를 모르니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들으라는 듯 아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 아버님 대출 이자도 못 드리고 택시 바꾸는데 한 푼도 드릴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집 올 때 몸만 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시집 올 때 몸만 왔으면 시아버지 밥상이라도 차려야지. 저와 아버님의 대화를 들은 남편은 경악을 했고 아버님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뒤 남편은 아버님을 보내고 들어왔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은 앞으로 아버님 전화도 받지 말고 모른 척하라고 하더군요. 전 이날 이후로 아버님도 뭔가 느낀 게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고 아버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한 행패를 부렸어요. 바로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였던 제 신혼집을 아버님이 방앗간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친다고 하죠. 택시기사로 일하던 아버님은 일만 끝나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저희 집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안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차피 나도 먹으려고 차렸던 저녁이라 숟가락 하나 더 놓은다고 생각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얻어먹고 나니까 아버님은 술을 마시고 2차로 저희 집을 오시는 거예요. 하필 그날 남편이 야근을 하는 바람에 술에 취한 아버님을 말릴 여력도 없었습니다. 입이나 다물게 하자는 심정으로 땅콩 몇 개랑 물을 줬더니 아버님은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이게 지금 술상이라고 가져온 거야? 아주 돈 없는 시댁이라고 무시를 하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님 많이 취하셨으니까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마시고 집에 좀 가세요. 저도 피곤해요. 아버님은 제가 피곤하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주 타령, 술 타령을 했고 저도 아버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만취한 아버님을 보자 아버님께 소리를 쳤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집도 못 와? 그리고 너는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아버지 대접이 이따위야? 이런 시아버지 뭐가 좋다고 며느리 노릇을 해요. 나 같아도 도망가겠네. 얼른 나오세요. 남편은 만취한 아버님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나가지 않으려고 벽을 잡고 버텼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은 아버님과 대화를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네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내 마음을 몰라서 이래. 너네 애를 낳아봐. 근데 너네는 뭐가 잘났다고 애를 안 낳아?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애도 못 낳고 몸만 떨렁 들고 시집 왔으면 할 일은 해야지. 저는 아버님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저는 애를 낳아도 이런 친할아버지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그리고 말한다고 다 말도 아니고 말 좀 가려 하세요. 그래,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사네. 뭐 애도 없는데 안방도 필요 없겠다. 안방에서 내 자고 가야겠다. 아버님은 제 말에 얼렁뚱땅 대꾸를 하더니 우통을 벗으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또 난닝구 차림이 된 아버님을 막은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아버님께 그만 좀 하라며 소리쳤고 아버님은 결국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저라고 술에 만취한 시아버지를 내쫓고 싶었겠어요? 아버님을 그냥 두면 정말 동네 창피한 일만 생길까봐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부부 둘이 사는 집에 층간소음으로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희 부부는 경비실부터 온갖 집에서 민원 전화를 다 받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난리 한번 겪고 나니까 한동안은 잠잠하더군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죠. 아버님 피가 남편에게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피가 도련님에게 갔더군요. 대체 이 집 시댁 사람들은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둔 건지 의문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굳이 저희 집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야 있겠다 싶었는데 도련님은 꼭 급한 사람처럼 다음 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오랜만에 도련님을 보기로 했죠. 저는 도련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친해져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살갑거나 착한 도련님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양손 가득 뭘 들고 온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 줄 아시나요? 도련님이 원래도 좀 싸가지가 없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어도 꼭 아버님 편을 들거나 아예 남일처럼 신경도 안 쓰는 무심한 사람이었죠. 무슨 일로 체면살이나 했는데 도련님이 가져온 가방에는 보험 관련 안내문만 한가득이었습니다. 딱 봐도 얼굴 보러 온 게 아니고 뭘 팔겠다고 왔구나 싶었죠. 이런 제 예상은 적중했고 도련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왔어요. 사람 일 모르는데 종신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죠. 요즘 없는 집이 없대요. 죽어야 나오는 보험을 왜 들어요? 우린 아직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제가 거절하자 도련님은 남편을 붙들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가입해야 한 달에 2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진짜 좋은 건데 형이라도 가입해. 됐어. 우린 아직 필요 없어. 나중에 생각 있으면 연락할게. 밥이나 먹자. 남편의 말에 도련님은 갑자기 정색을 했습니다. 보험을 팔려고 왔는데 저희 부부가 시큰둥해서 그런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안 들어줘? 둘이 벌면 많이 벌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가입해. 도련님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둘 중 하나라도 꼭 가입하라며 툴툴거리며 말하더군요. 보험이 무슨 적금도 아니고 게다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을 왜 들겠어요? 물려줄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고 거절했더니 도련님은 강요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께 최대한 좋게 돌려 말해서 다음에 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대뜸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이걸 지금 가입해야 내가 돈 120만 원을 번다고요. 나 돈 급해서 지금 이거 가입해야 된다고요. 도련님 돈 버는 걸 왜 저희한테 강요하세요? 좋은 상품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하면 되잖아요. 도련님께 또박또박 말하자 도련님은 들고 있던 종이를 식탁에 내려치며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급하거든요. 보험 팔았던 게 환수 요청이 들어와서 700만 원 갖게 생겼는데 700만 원 빌려주실래요? 아니면 이거 가입하실래요? 세상에, 이게 말인가요? 굳이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보험 팔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게다가 가입 안 하면 돈을 빌려달라니 더 기가 차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잠잠하다 싶더니 이제는 도련님이라니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도련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신보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봤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왜 돈 없으면 저희 부부한테 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돈 쌓아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도련님은 더럽고 치사하다며 꺼냈던 서류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저한테 7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형수님, 내가 700만 원 다음 달에 꼭 갚을 테니까 좀 빌려줘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냥 주는 것도 싫고 갚는 것도 싫으니까 제발 가주세요. 저 요새 아버님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도련님에게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고 도련님은 군시렁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시집 올 때 친정에 손은 벌렸어도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도련님까지 맡긴 돈이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기가 막혔어요. 이 사실을 듣고 어머님은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전화로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평소 반찬을 많이 만들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저희 부부를 챙겨주던 어머님이셨는데 절 볼 면목이 없다며 집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애꿎은 어머님이 괜히 마음 쓰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전 어머님이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암보험, 치아보험은 도련님을 통해서 가입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차피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보험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머님의 마음마저 도련님은 무참히 짓밟았어요. 저도 이번 일로 도련님께 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보험 가입을 하고 나니까 글쎄 저한테 차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왜 차를 뽑아드리냐고 물었더니 도련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종신보험 다른 사람한테 팔라면서요. 차가 있어야 전국으로 영업을 가잖아요. 준준형으로 한 대만 뽑아줘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고 도련님 심보가 딱 그 모양이었어요. 이러니 제가 도련님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보험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보험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고 전화도 안 받았더니 도련님은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좀 베풀고 살아야 가족이지. 가족끼리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제 핸드폰으로 다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뭘 해줬겠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도 절대 연락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한동안 아버님, 도련님 소식도 모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만 종종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으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겨우 피하고 살았는데 도련님 덕에 상견례에서 아버님을 마주하게 됐어요. 아버님도 꼭 오라고 하길래 남편과 상견례 자리를 나갔는데 도련님은 어디서 딱 도련님 같은 여자를 데려왔더군요. 딱 봐도 술집에서 일할 것 같은 날라리 스타일의 여자가 껌을 씹으며 앉아있더군요. 도련님도 범생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둘이 붙여두니까 동네 양아치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비동서는 지켜볼수록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어머님은 예비동서에게 직업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동안 우리 아들이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보내. 직업이 뭐예요? 저 일 안 해요. 왜요? 일 안 해서 싫으세요? 저는 예비동서의 대답에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지 못할 거라도 물어본 것처럼 예비동서는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아니라고 둘러대셨지만 분위기는 싸해져만 갔죠. 그런데도 예비동서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껌을 소리내서 씹었고 아버님은 결국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넌 무슨 껌을 그렇게 씹어? 시끄럽다. 뱉어 좀. 이거 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씹는 건데 아버님이 왜 그러세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인사드리는 건데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를 일이잖아요. 전 예비동서의 말에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네요. 예의가 너무 없는데 아버님 말에 말대답하는 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버님은 예비동서의 말에 헛웃음을 치며
못하는 말이 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껌을 씹었고 음식이 나오자 뱉더군요. 저는 예비 동서가 온 게 아니라 아버님 잡으러 온 호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도련님이 얼굴은 반반해도 성격이 더러워서 딱 저런 여자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버릇없이 굴고 있는데 아버님은 원래 성격처럼 안 하는 겁니다. 상견례라서 체면이라도 차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싸가지 없던 예비 동선의 친정은 현금 부자라고 소문난 알부자였다는 거죠. 이제는 하다하다 아들 장가로 돈 좀 벌어볼 셈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들 인생 걸고 돈놀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왔다길래 시댁을 갔어요. 그런데 집을 가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님이랑 과일을 먹고 있고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바쁘신 겁니다. 저는 바로 어머님께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서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혼자 다 치우시는 거예요? 내 주방인데 내가 해야지. 너도 이제 퇴근했을 텐데 거실 가서 쉬어. 집에 갈 때 내가 맛있는 거 싸줄게. 저는 어머님 말에 거실을 보니까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동서를 불러서 같이 치우자고 했더니 아버님이 절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좁아서진 주방에 뭘 3명이나 들어가. 둘이서 좀 해. 우리 며느리 배불러서 졸린다는데 꼭 이 일을 시켜야겠어? 알아서들 좀 해. 아버님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동서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감싸듯이 말하더군요. 어찌나 애지중지하던지 처음 보는 사람은 딸인 줄 알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부려먹고도 돈 더 뜯어갈 거 없나 찾던 아버님이라서 야속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용돈으로 아버님께 300씩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돈 주는 며느리만 며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도 모자랐는지 저한테 도련님 축의금 얼마나 할 거냐며 묻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체면도 있는데 하나 있는 형수가 2천만 원 정도는 해줘야지. 너 2천만 원 해라. 그 돈은 무리예요. 축의금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버님은 끝까지 돈으로 쪼잔하게 군다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누가 축의금을 대출 끌어다 할 수도 없고 저희는 분수껏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 도련님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이체해 줬어요. 전 500을 하면서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아니었나 봅니다. 도련님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 날 저는 휴가라 쉬고 있었고 남편은 출근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열어보니 아버님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넌 친정에서 뭘 어떻게 배웠길래 축의금을 500만 원 하는 거야? 내가 분명 2천만 원 하라고 했지? 저는 대뜸 아버님께 욕을 먹었고 할 도리 다 하고 욕 먹으니까 화가 나서 아버님께 같이 소리쳤어요. 축의금으로 500 했으면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아버님은 대체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매번 저만 보면 돈 타령이시냐고요. 아버님이야말로 저 시집 올 때 해준 거 없으시잖아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아버님께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저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손을 올려서 제 뺨을 내려쳤어요. 너무 황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버님께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크면서 아빠한테도 한 번 맞아본 적 없던 저는 시집 와서 시아버지한테 축의금 500만 원 했다고 맞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날 아버님을 쫓아내고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 화를 내며 물었고 저는 아버님과 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시댁에 다녀오겠다며 쫓아갔어요. 남편에게 털어놓고 나니까 왠지 더 서러움이 몰려오더군요.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전화해서 서름을 다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빠는
당장 짐 싸서 나오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길래 아빠 전화를 끝내고 받아보니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놈이 아니라 개새끼를 데리고 살았네. 너 괜찮니? 큰애가 와서 집을 뒤집어 엎었어. 왜 그러나 들어보니까 너한테 손찌검했다길래 놀랐지 뭐냐.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그래, 내가 네 맘 다 알아. 걱정 말고 큰애 지금 다시 갔어. 일단 푹 쉬어.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말하더군요. 내가 미안해. 아버지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저런 사람 내가 중간에서 못 끊어서 너만 피해본 것 같다. 미안해. 여보 일어나. 괜찮아. 당신도 속 많이 상했지. 그동안 너무 말로만 네 편을 들어준 것 같아. 내가 아빠한테 단단히 말해뒀어. 앞으로 2번 다시 못 오실 거야. 저는 남편과 서로 안아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저만큼이나 화가 났던 친정아빠는 다음 날 시아버지를 제압하겠다고 저를 차에 태우고 시댁을 찾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원래는 아빠는 왕년에 좀 놀기도 했던 분인데 덩치도 어지간한 운동선수보다 크셨어요. 아빠는 저를 옆자리에 태우고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의 새로 뽑은 택시를 보자마자 엑셀을 받고 들이박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택시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차 박았으니까 내려오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아버님은 노발대발하며 나오셨고 아빠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덩치가 커서 손도 큰 아빠가 아버님을 때리자 아버님은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아빠는 바닥에 쓰러진 아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때려? 나도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한 주먹거리도 안 될 놈이 몸뚱이도 하나 제대로 못 놀려서 나가 떨어지는 게 어딜 덤벼?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해. 아버님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희 아빠를 쳐다보셨어요. 아빠가 또 손을 들려고 하자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내가 어제는 너한테 너무했다. 네, 미안하다. 제대로 사과 안 해? 우리 딸 때릴 곳이 어디 있어서 손찌검 해놓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사과하는 놈이 어딨어? 미안해. 내가 큰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마. 아버님의 사과에 저는 아버님을 폭행으로 신고하려다가 참았네요. 어차피 저희 아빠가 아버님을 더 세게 때려서 그냥 퉁쳤다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아버님께 협박하듯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손찌검 해봐. 그리고 돈 타령할 거면 나 찾아와서 말해. 아버님은 비굴하게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사과와는 별개로 지금 시아버지랑은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남편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징글징글하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아버님과는 겸상도 안 하세요. 아버님은 월 300 용돈으로 준다는 둘째 며느리 시중 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남편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버님은 자기가 사과도 했는데 왜 자기는 빼고 가냐며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두고 뭐 하려고 절 찾나 모르겠어요. 전 요즘 어머님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채널도 어머님을 통해서 알았고 자주 같이 듣다 보니 이렇게 사연도 쓰게 됐어요. 지나간 과거 너무 오래 앓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게 인생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모두들 지금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